밤 11시 45분. 영하 5도. 강민호는 눈보라 속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손끝이 얼얼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딸랑 핸드폰 알림 소리가 울렸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화면을 확인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님 상태 악화, 응급 수술 필요. 수술비 500만 원. 3일 내 입금 바랍니다. 민호는 자전거를 세웠다. 눈송이가 화면을 덮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은행 앱을 열었다. 잔액 4만 7천 원. 엄마, 어떡하지?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올 시간도 없었다. 민호는 다시 페달을 밟으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앞쪽 인도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다. 한 노인이 눈 덮인 보도에 쓰러져 있었다. 양복을 입은 할아버지였다. 그 옆에 고급스러운 가죽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 민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시계를 봤다. 밤 11시 45분. 마지막 버스는 이미 끊겼다. 택시를 타려면 지금 가야 했다. 병원은 여기서 10km, 자전거로는 40분. 하지만 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호는 자전거를 세우고 달려갔다. 무릎을 꿇고 노인을 흔들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구급차를 불러야 했다. 하지만 이 추위에 구급차를 기다리면 할아버지는 얼어 죽을지도 몰랐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병원, 돈, 시간, 그리고 눈앞에 이 노인. 죄송합니다, 엄마. 민호는 노인을 등에 업었다.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노인을 업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서울, 부산, 아니면 해외에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민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날 밤, 민호가 업고 간 그 할아버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호를 기다리고 있던 운명은 그날 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강민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강민호, 28살, 배달 라이더. 그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좁디 좁은 2평 고시원. 낡은 침대 하나, 작은 전기레인지 하나. 창문 없는 방에 빨래가 줄에 걸려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새 옷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던 옷을 기워 입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뜨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씻을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전기레인지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어제 남은 쌀로 죽을 끓였습니다. 파 한 줌, 소금 한 꼬집. 엄마가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수술비 마련할게. 민호는 보온병에 죽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6층 513호. 어머니 강순희 씨는 그곳에 누워 계셨습니다. 위암 3기. 의사는 말했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수술비는 500만 원. 민호는 매일 아침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께 죽을 드렸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는 야윈 손으로 민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나 힘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민호는 첫 번째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배달, 자전거로 서울 거리를 누볐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3만 원에서 4만 원, 한 달이면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오후 4시 잠깐 쉬었습니다. 편의점 1,000원짜리 김밥 하나, 그게 점심이자 저녁이었습니다. 물로 목을 축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 설거지, 뜨거운 물에 손이 부르텄습니다. 기름때가 손톱 밑에 끼었습니다. 하루 5만 원, 한 달 150만 원, 밤 11시 야간 배달, 새벽 2시까지 또 거리를 달렸습니다. 4만 원, 한 달 120만 원, 그리고 새벽 3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샤워하고 쓰러지듯 잤습니다. 4시 반까지 딱 1시간 반. 그게 민호의 하루였습니다. 한 달 수입 370만 원, 고시원 월세 30만 원, 어머니 병원비 150만 원, 생활비 50만 원, 남는 돈 140만 원, 지금까지 모은 돈 470만 원, 30만 원만 더 있으면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밤 장롱 밑에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를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47장, 470만 원, 조금만 더. 민호는 13년 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건설 현장에서 떨어지셨습니다. 회사는 보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소송을 했지만 졌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암에 걸리셨습니다. 민호는 15살이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건축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합격 통지서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대학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했습니다. 엄마만 살면 돼. 그게 내 꿈이야. 민호에게는 작은 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건강해지면 작은 카페를 열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만남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와 함께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곳, 그게 민호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오늘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 청담동 500평짜리 대저택에 불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2층 서재, 박준석 회장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62세, 신화그룹 회장, 대한민국 건설업계 3위, 자산 1조 원. 하지만 이 넓은 집에는 그 혼자였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진, 아내와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박준석은 그 사진을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유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아내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박준석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박준혁, 8년 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준석은 매일 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박준석은 후회했습니다. 너무 엄격했습니다. 아들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사업을 배우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내 장례식 날 아들이 늦게 왔습니다. 박준석은 화가 났습니다. 아들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떠났습니다. 8년, 2920일. 박준석은 매일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고급 스시가 상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서재에 앉아 일만 했습니다. 일을 하면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면 결국 혼자였습니다. 박준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도 저 눈을 보고 있을까? 그날 밤 두 사람의 인생이 만났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청년, 부유하지만 외로운 노인.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서로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민호는 노인을 업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눈발이 거세졌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10분을 달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마침내 병원 응급실이 보였습니다. 사람 살려요. 빨리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노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민호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봤어요. 연락처는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제야 눈 속에 떨어진 지갑이 생각났습니다. 잠깐만요. 민호는 다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눈 속을 헤매며 지갑을 찾았습니다. 10분을 찾아 헤맸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드디어 가로등 아래에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민호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1시, 민호는 응급실 박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체온증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조금 있으면 깨어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1시 10분. 새벽 3시에는 시장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집에 가려면 지금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혼자 깨어나면 얼마나 무서울까. 가족도 없이 혼자 병원에서 눈을 뜨면 민호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추웠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민호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새벽 2시, 박준석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준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길에서 쓰러지셨대요. 한 청년이 회장님을 업고 왔어요. 청년이? 네,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준석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파란 의자에 누군가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낡은 배달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옷이 눈에 젖어 있었습니다. 준석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청년의 얼굴을 봤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신발은 낡아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준석은 청년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젊은이, 민호가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준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할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민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소. 고맙소. 아니에요. 당연한 일 한 거예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준석은 지갑을 받았습니다. 열어봤습니다. 2천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신분증도 카드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준석은 청년을 다시 봤습니다. 이 청년은 이 돈을 봤을까? 아니, 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돌려준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뭐요? 강민호입니다. 강민호, 자네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준석은 지갑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1,000만 원. 이걸 받아주게. 작지만 내 마음이네. 민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민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15분. 시장까지 45분이 남았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민호는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준석은 민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점퍼, 젖은 신발,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 청년 2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계속 시계를 보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더라고요. 준석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청년,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겠소? 배달 점퍼에 이름표가 있었어요. 강민호, 라이더 368번이라고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갑 속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참 이상한 일을 겪었소. 다음 날 오전 9시, 민호는 신화그룹 본사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민호는 일주일 전에 경비직에 지원했습니다. 4번째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야간 경비는 앉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 배달하고 저녁에 설거지하고 밤에 경비를 서면 한 달에 5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 네. 민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면접관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비서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따라오세요. 회장님이요? 민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경비 면접인데 왜 회장이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게 아닐까? 하지만 비서는 이미 앞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0층, 최상층이었습니다. 복도에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에스프레소와 오크나무 향기가 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젯밤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자네가 어젯밤 그 청년이구나. 박준석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앉게. 우리 이야기 좀 하세. 준석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바뀌려 하고 있다는 것을. 박준석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청년의 눈빛, 피곤하지만 맑은 눈, 가난하지만 따뜻한 마음. 준석은 문득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2년 전, 봄. 아버지,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20살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 돼. 넌 경영학을 공부해야 해. 준석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제 꿈으로는 밥을 못 먹어. 넌 이 회사를 이어받아야 한다. 준혁의 눈빛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가을,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박준석의 아내 이수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독하다고. 준석은 회의 중이었습니다. 100억짜리 계약. 그는 회의를 마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늦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이는 어디 있어?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들분은 연락이 안 된대요. 준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준혁은
대학로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반대했던 그 전시회. 준석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당장 병원으로 와. 아버지, 지금 전시회 오프닝인데 내 엄마가 돌아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끊겼습니다. 준혁은 3시간 후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캔버스였습니다. 죄송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 있었어? 내 엄마가 죽어가는데 그림이나 그리고 있었어? 아니에요. 엄마 초상화를 그렸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정원에서. 준혁은 캔버스를 보여줬습니다. 수진이 장미 정원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밤새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엄마를 추억하며 눈물로 그린 그림. 하지만 준석은 보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가 죽었는데 그림이 중요하냐? 짝! 준석의 손이 준혁의 뺨을 때렸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은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이해한 적이 없으시죠?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 엄마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제가 엄마를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조차 이해 못 하시네요. 준혁은 캔버스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어디가? 멀리요.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준혁은 일주일 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8년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준석은 매일 밤 그 캔버스를 봤습니다. 준혁이 두고 간 그림 서재 구석에 걸어두었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사랑이 붓질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아빠가 틀렸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뭉치, 247장의 편지, 준석이 준혁에게 쓴 편지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준혁아, 잘 지내니? 네가 보고 싶구나. 하지만 한 통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준석은 민호를 다시 봤습니다. 민호의 모습에서 준혁이 보였습니다. 착한 눈빛,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민호 씨, 혹시 가족은?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십니다. 지금 병원에. 무슨 병이신가? 위암입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석은 알았습니다. 어젯밤 민호가 왜 그렇게 급했는지, 왜 시계를 계속 봤는지. 돈이 필요했구나.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13년 전 여름 15살 강민호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대수는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어머니 강순이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민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건축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살 수 있는 따뜻한 집. 우리 민호 꼭 서울대 간다.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아빠, 꼭 갈게요. 하지만 그해 가을,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떨어졌습니다. 5층 높이.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회사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거절했습니다. 근로자 과실입니다. 보상 불가입니다. 어머니는 소송을 했습니다. 1년을 싸웠습니다. 졌습니다. 회사는 큰 로펌을 고용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윗궤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발전했습니다. 일기, 초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민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공부에 집중하기를 바랐습니다. 3년 후 민호는 18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는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베개 밑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약병, 항암제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3기입니다. 2년간 치료를 안 하셨네요. 왜 이제 오셨어요? 민호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네가 대학 갈 때까지 숨기고 싶었어. 엄마, 민호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합격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꿈의 시작. 민호는 종이를 찢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민호야, 왜 그래? 엄마, 괜찮아. 나 대학 안 갈래. 안 돼. 넌 꿈을 이뤄야 해. 아니에요, 엄마. 민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제 꿈이에요. 엄마만 살면. 그게 제 꿈이에요. 어머니는 민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민호는 일했습니다. 배달, 설거지, 막노동,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어머니의 진료 기록부가 있었습니다. 3기, 4기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 중.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뿐. 수술비 500만 원. 민호는 10년간 모았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로 계속 나갔습니다. 이제 겨우 470만 원. 조금만 더 버티면. 준석은 민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였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거친 손에서, 낡은 신발에서 이 청년은 자기 인생을 포기했구나. 어머니를 위해 준석은 자신을 봤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꿈을 이해하지 못해서 민호 씨, 준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일할 생각 없나? 민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경비가 아니야. 내 개인 비서로 와주게. 회장님, 월급 450만 원. 그리고 준석은 수표를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500만 원. 민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준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자네를 보니까 내 아들이 생각나서 그래.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아들의 꿈을 짓밟았어. 하지만 자네는 어머니의 꿈이 되었지. 그게 부럽고 또 미안해서. 민호는 수표를 받습니다. 500만 원. 엄마를 살릴 수 있는 돈. 하지만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2년 계약. 개인 비서. 민호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엄마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민호는 수표를 내려다봤습니다. 5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선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자선이 아니야. 준석이 말했습니다. 계약이지. 자네는 2년간 내 개인 비서로 일하는 거야. 내가 요구하는 모든 일을 해야 해. 거절할 수 없어. 모든 일이요? 민호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을 시킬까? 불법적인 일은 아닐까? 준석은 민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걱정 마. 나쁜 일은 아니야. 그냥 옆에 있어줘.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혼자 있기가 싫어서. 준석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생각해보게. 오늘 밤까지 답을 주면 돼. 민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오후 3시.
민호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6층 513호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민호야, 왔니?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엄마, 오늘 밥은 드셨어요? 응, 조금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구토가 심해서 제대로 드시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민호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비쳤습니다. 28살, 하지만 40대처럼 보였습니다. 엄마를 살려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2년간 무조건 복종, 그게 맞는 걸까? 민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서 박준석 회장을 검색했습니다. 신화그룹 회장, 62세, 대한민국 재계 20위, 건설업계 3위, 10년 전 부인 사망, 아들 일명, 현재 거처 불명. 민호는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박준석 회장, 10년간 은둔 생활, 사회행사 일체 불참, 외아들과 불화설, 8년간 연락 두절. 민호는 이해했습니다. 회장님은 외로운 분이구나. 저녁 7시, 민호는 다시 신화그룹에 갔습니다. 준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했나? 네. 민호는 심호흡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2년 후엔 제가 직접 갚겠습니다. 500만 원, 1원도 빠짐없이. 준석은 잠시 민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지. 비서가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민호는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갑, 박준석, 을, 강민호. 계약기간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3월 1일까지 2년. 업무 내용. 갑의 개인 비서로서 갑이 요구하는 모든 업무 수행. 보수, 월 450만 원 및 계약금 500만 원.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머릿속으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힘없는 미소.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 길밖에 없어요. 민호는 펜을 종이에 댔습니다.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강민호. 세 글자를 쓰는데 10초가 걸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준석도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빨간 직인을 찍었습니다. 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계약 성립. 민호 씨. 준석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술비야. 어머니께 드리게. 민호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호는 보지 못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지. 하지만 이 청년은 지켜주고 싶구나. 준석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수술 가능합니까? 네, 돈만 준비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모레 아침 7시에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수술하고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잠깐 다른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2년 정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민호는 어머니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택했습니다. 엄마를 위해, 엄마, 꼭 살아계셔야 해요. 민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하늘을 봤습니다. 민호는 병원 옥상에서, 준석은 대저택 서재에서 둘 다 외로웠습니다. 둘 다 누군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계약이, 이 만남이 서로를 얼마나 구원할지. 석 달 후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강순희 씨는 천천히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밥을 드실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민호야, 요즘 일은 어때? 괜찮아요, 엄마. 회장님이 좋은 분이세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박준석 회장은 민호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출근했습니다. 점심은 함께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재에서 일하는 회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점차 이해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외로운 분이구나. 어느 날 저녁 준석이 물었습니다. 민호 씨, 자네 꿈이 뭐였나? 건축가요. 어릴 때 꿈이었어요. 왜 포기했나? 포기한 게 아니에요. 미뤘을 뿐이에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준석은 민호를 봤습니다. 젊은 얼굴, 맑은 눈, 그 속에 아들이 보였습니다. 민호 씨, 2년 후에 대학 가게 내가 도와주지. 회장님, 이건 계약 밖의 일이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민호는 회장실 앞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설탕 없이.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30대 초반쯤.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검은색 수트를 입었습니다. 손에 가죽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과 너무 닮았습니다. 남자는 민호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저는 강민호입니다. 회장님 비서입니다. 비서?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 대신 비서를 두는군요.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박준혁. 준혁은 민호를 지나쳐 회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준석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펜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준혁아, 8년 만이네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잘 지냈니? 네, 덕분에요. 준혁은 포트폴리오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울국제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엽니다. 다음 주 토요일 초대하러 왔어요. 준혁아, 나. 오실 거면 오시고 아니면 말고요. 준혁은 돌아섰습니다. 그때 민호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커피. 준혁이 민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준석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하시네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무슨 소리냐? 아들 대신 젊은 비서를 두시는 거 보니까요. 전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게 무슨, 저 사람을 아들로 삼으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이제 없습니다. 박준혁, 오늘부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준혁아, 준석이 책상을 쳤습니다. 커피잔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뭘 알긴요. 전 8년 동안 혼자였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연락 안 하셨잖아요.
나는,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날 이해 못했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아니야. 나는, 준석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회장님, 민호가 달려갔습니다. 준석을 붙잡았습니다. 준혁도 놀라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둘이 함께 준석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준석은 헐떡였습니다.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심장약을 꺼냈습니다. 물과 함께 준석에게 드렸습니다. 회장님, 약 드세요. 준석은 약을 삼켰습니다. 천천히 호흡이 안정됐습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늙었습니다. 8년 사이 정말 많이 늙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돌아섰습니다. 저 갑니다. 잠깐,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준혁이 멈췄습니다. 뭔데요? 당신은 회장님이 얼마나 후회하시는지 알아요? 후회?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아버지가 후회할 리 없죠. 아버진 항상 옳으시니까. 아닙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준혁은 화면을 봤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 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네가 보고 싶구나. 아빠가 틀렸어. 용서해다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장님이 매일 밤 쓰시는 편지예요. 당신한테 보내지 못한 편지. 지금까지 247통. 민호는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매일 밤 당신 사진을 보며 우십니다. 제가 봤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닙니다. 회장님은 당신이 없어서 죽을 만큼 외로워하세요. 준혁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준혁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뒤쫓았습니다. 잠깐요. 복도를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려는 순간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제발요. 회장님을 용서해 주세요. 왜 당신이 이래요? 당신은 남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남이에요.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가족을 잃는 게 얼마나 아픈지. 저는 아버지를 잃었어요. 다시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아버지가 계세요. 살아 계세요. 그런데 왜 돌아서요? 준혁은 민호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저도 아파요. 매일매일.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회장님은 진짜 후회하고 계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로비에서 우산을 펴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뒤쫓았습니다. 맨발로 뛰었습니다. 신발을 신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박준혁 씨, 준혁이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민호가 빗속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래요? 왜 이렇게까지? 제발 들어만 주세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젖은 손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걸 보세요. 제발요. 준혁은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사진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편지였습니다. 준혁아, 오늘도 네가 보고 싶구나. 아빠가 미안해. 두 번째 사진, 네가 뉴욕에서 전시회를 열었다더구나. 신문에서 봤어. 자랑스러웠어. 세 번째 사진, 아빠가 틀렸어. 네 꿈을 응원했어야 했어.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또 다음 사진. 편지가 계속 나왔습니다. 10장, 20장, 50장. 이게 다 뭐예요? 회장님이 매일 밤 쓰시는 편지예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247통, 247. 준혁은 계산했습니다. 8년, 2920일, 그중 247일. 왜 보내지 않으셨어요? 무서우셨대요. 당신이 거절할까봐. 당신이 아직도 아버지를 미워할까봐. 민호는 다음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준혁의 전시회 기사들. 뉴욕, 파리, 런던. 모든 전시회 기사가 스크랩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을 계속 지켜보셨어요. 매번 신문을 찾아보셨어요. 당신 그림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준혁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비에 젖은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날 잊으신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날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민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회장님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실 뿐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민호는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준석이 서재에서 준혁의 사진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혼자 앉아 있는 늙은 남자, 사진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매일 밤 이러세요. 당신 사진을 보면서 우세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세요. 100번도 넘게. 준혁은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 구부정한 어깨. 아버지가 저렇게 늙으셨어요? 네, 8년 동안 많이 늙으셨어요. 준혁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도 미안해요. 민호는 조용히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죠? 뭐라고 말해야 하죠? 그냥 가세요. 그냥 아버지 앞에 서세요. 말은 저절로 나올 거예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민호에게 돌려줬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족이 함께 있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눈물과 빗물 범벅이 된 얼굴로. 준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0층. 아버지가 계신 곳. 갈 수 있겠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빗속에서 천천히. 응급실. 박준석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미한 협심증입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준석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또 실수했구나. 또 너를 밀어냈어. 문이 열렸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련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준석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목소리, 8년 만에 듣는 목소리.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니다. 준석이 손을 뻗었습니다.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준석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준혁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가 틀렸어. 내 꿈을 짓밟았어. 널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준혁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혼자 두고 떠나서. 아니다. 아빠 잘못이야. 다 아빠 탓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8년간 쌓인 외로움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아, 내 전시회 가도 되겠니? 네, 아버지, 와주세요. 꼭 약속한다. 앞으로 내 모든 전시회에 갈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 다시 한국에 올게요. 가끔이라도 집에 갈게요. 정말이니? 네, 이제 저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준석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문이 노크됐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해바라기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호 씨, 들어오게. 준석이 손짓했습니다. 준혁아, 이 친구가 강민호야. 내가 말했던. 네, 알아요. 준혁은 민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는 자네가 없었으면 우린 영영 만나지 못했을 거야. 준석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손도 잡았습니다. 자네는 내 두 아들 중 한 명이야. 회장님, 진심이네. 자네가 우리 집에 빛을 가져다 줬어. 고맙네.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준혁도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민호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준석은 두 젊은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두 아들이 생겼어요. 정말 좋은 아이들이에요. 일주일 후, 준석은 퇴원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민호는 준석을 어머니 병실로 모셨습니다. 어머님, 회장님이십니다. 강순희 씨는 깜짝 놀라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이 편히 계세요. 준석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드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드려야죠. 민호가 회장님 덕분에. 아닙니다. 민호 씨는 제 은인입니다. 그리고 준석은 민호를 봤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순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어머님도 제 가족입니다. 앞으로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이건 빚이 아닙니다. 준석이 웃었습니다. 가족이 하는 일입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준석에게 절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준석은 민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꼭 안았습니다. 고맙네, 민호.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한 달 후, 민호는 대학 입학 원서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특별 전형. 회장님, 이건 받아들이게. 자네 꿈이잖아. 하지만 계약은 끝났네. 자네는 이미 충분히 해줬어. 준석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자네 인생을 살게. 공부하고 꿈을 이루게. 회장님, 그리고 주말엔 집에 오게. 가족 저녁 먹으러.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그날 저녁 준석의 집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혁이 요리를 했습니다. 민호가 도왔습니다. 준석은 식탁을 차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식탁을 비췄습니다. 탁자 위에 해바라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어릴 때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석, 준혁, 민호, 그리고 태어난 순희 씨. 준석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가족을 위해. 네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따뜻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2년 후,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강민호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신화그룹 건축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건축가였습니다. 박준혁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뉴욕, 파리, 도쿄, 그의 전시회는 어디서나 매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매주 금요일이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 박준석은 회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65세에 은퇴했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순희 씨는 완쾌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네 사람은 매주 금요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준석의 집, 넓은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민호 형, 이거 드셔보세요. 프랑스에서 가져온 와인이에요. 아, 고마워 준혁아. 어머니, 이 불고기 정말 맛있어요. 호호, 많이 먹어라. 준석은 가족들을 봤습니다. 웃음소리, 따뜻한 대화, 이것이 행복이구나. 아버지, 다음 주 전시회 오실 거죠? 당연하지. 빠지면 안 되지. 준혁은 민호를 봤습니다. 형도 오세요. 형 그림도 그렸어요. 내 그림? 네. 눈 오던 날 밤, 형이 아버지를 업고 가던 그 밤이요. 민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꼭 갈게. 3개월 후 홍대 거리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따뜻한 만남. 민호의 꿈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아늑했습니다. 나무 테이블, 부드러운 조명,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혁이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그림은 입구에 걸려 있었습니다. 눈 오는 밤, 한 청년이 노인을 업고 가는 모습. 제목은 따뜻한 만남이었습니다. 메뉴판에는 특별한 메뉴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특제 커피, 아메리카노, 설탕 없이 사랑 가득. 계산대 뒤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준석, 준혁, 민호, 순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준석이 테이프를 잡았습니다. 준혁과 민호가 함께 가위를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싹둑, 테이프가 끊어졌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준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준석은 민호를 봤습니다. 이 청년은 2년 전 눈 오는 밤에 저를 구해줬습니다. 목숨만 구한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을 구해줬습니다.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생은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저는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준석은 준혁과 민호를 양옆에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제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이 민호를 안았습니다. 형, 고마워요. 형이 없었으면 전 아직도 아버지를 미워했을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2년 전 그 눈 오는 밤이 떠올랐습니다. 추웠던 밤, 무서웠던 선택. 하지만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석, 준혁, 순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민호야, 우리 첫날 기념으로 여기서 저녁 먹자. 네, 아버지. 민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밖에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준석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저야말로요, 아버지. 창밖으로 석양이 졌습니다. 황금빛 하늘이 카페를 물들였습니다. 따뜻한 만남, 따뜻한 가족, 따뜻한 인생.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교훈은 계속됩니다. 작은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 오는 밤, 민호가 선택한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만이 아니라 네 사람의 인생을요. 가족은 피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함께 울고 웃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